안녕하십니까. 최상천의 사람나라. 오늘은 대한민국 네 번째, 제목은 프로군인 전문 군대입니다. 요 전번 동영상에서 징병제로는 병력을 유지할 수도 없고 전투력을 유지할 수도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징병제로서는 대책이 없으니까 군대를 바꾸긴 바꿔야 되겠는데, 뭐 어떻게 바꾸면 되겠느냐? 그래서 이 시대에 맞게, 한국의 국가 정체성에 맞게 바꾸면 된다. 시대에 맞는 건 뭐냐? 이미 세계가, 거의 모든 분야가 전문성의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군대도 지금처럼 군대와는 아무런 어떤 연관성도 없고 군에 대한 이해도 없고 군인이 될 의사도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군인으로는 도무지 전투력도 없고 전쟁을 수행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도 프로가 돼야 된다. 프로 군인이 돼야 전쟁을 수행할 수 있고 국토 방위를 할 수가 있다. 그러자면 이 프로 군인으로 구성된 전문 군대가 필요하다. 이것이 오늘 핵심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목차를 좀 말씀드리면은, 군복무가 지금 그 육군 해병대 경우에 18개월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18개월이라는 거는 아무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또 어느 곳에서도 도움이 안 되는 그냥 총체적 손실이다. 이걸 하면 할수록 개인한테도 손해고 사회적으로도 손해고 국가적으로도 손해다. 이 얘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징병제는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병역제도이다. 따라서 시대에 맞는, 한국이 그 내건 것과 실제가 명실이 상부한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민주공화국을 헌법에 새겨놨죠. 그러면은 적어도 이 군대도 이제는 민주국가에 맞는 군대로 바꿔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는 징병제를 그만두고 모병제를 해야 될 때가 됐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 한국의 군대는 갈수록 늪으로 빠지고 문제를 전혀 국방력도 나오기 어려운 그런 전쟁불능 군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바꿔야 되냐? 직업 군인제로 하는데 단순히 이 직업이 군인인 게 아니라 프로 군인이 돼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직업 군인제를, 프로 군인제를 시행해가지고 그 군인들을 프로 군인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 군인으로 구성된 전문 군대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군복무 18개월 징병제로 하는, 이거는 총체적 손실이다.
첫 번째로 20대 초반이면요. 가장 빛나는 시기입니다. 이제 중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막 꿈을 펼치고 자기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이 온갖 어떤 이 사회적 행동을 하고 그래서 자유롭고 꿈이 만발한 시기인데 이 시기에 한국식 계급군대라는 계급군대에 졸병 감옥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이 졸병 감옥에 가둬버리면요. 자유를 잃어버린 정도가 아닙니다. 꿈도 잃어버리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구상하고 생각하고 구상하고 결행할 수 있는 그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인간이 개조를 당합니다. 한국이 87년부터 민주화가 된 이후로요. 제법 그래도 이제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또 개인에 대한 이 마구잡이 간섭은 어렵죠. 특히나 집집마다 아이들 아주 많아야 보통 2명, 거의 1명이죠. 자식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자유롭게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유화가 되고 민주화가 되면서 어린 아이들도 자유롭게 성장하면서 개인이 인격 주체로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가 그럴 만큼 충분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엄청나게 변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로운 개인, 인격 주체 개인이 졸지에 쫄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집안에서는 거의 왕자였는데요. 군에 가면 쫄병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쫄병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개인에서 쫄병이 됨으로써 그냥 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서 상관이 명령한 대로 무조건 따라하기만 해야 되는 명령 대상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근데 이런 졸병 감옥에 적응하자면요. 18개월 동안 자기의 자유의지를 처음에는 꾹꾹 참겠죠. 그렇죠. 그러다는 서서히 그 자유의지는 나에게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고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 자유의지를 말살해 갑니다. 이게 졸병 감옥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이 졸병 감옥을 통해 가지고 개인을 말살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개인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 가지고 각자 자기의 어떤 전문 영역으로 이제 막 진입해 가지고 시작할 즈음이죠. 이 시기에 전문성 트레이닝이 2년간 단절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음악 하던 사람이 또 스포츠 하던 사람이 군에 가가지고 군 복무를 하게 되면요, 그럼 못하게 되죠. 한 2년간, 1년 반인데 실제로 준비하는 기간 나와서
또 어떤 이 좀 뭡니까 적응하는 기간 이런 거 보면 뭐 2년도 넘게 걸리죠. 한 2년 동안 완전 공백이 생겨요. 이것도 엄청난 손실이에요. 개인적 손실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손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도 더 치명적인 손실은 20대 초에 군대 절병 감옥에 갇혀가지고 청년 정신을 스스로 말살해가지고 그게 마비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자유의 정신, 비판 정신, 저항 이런 가능해요. 이 청년의 몫이 청년 정신의 핵심들이거든요. 그런 게 뭘 만들어낼 수 있는 동력입니까? 새로운 걸 창조할 수 있는 기존 가치, 기존의 질서, 기존의 그 무엇을 거부하고 새로운 걸 창조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죠. 그게 바로 자유, 비판, 저항 이런 것이. 근데 이게 군에 가면 완전 마비돼 버리는 겁니다. 그 하면은 내가 고통당하니까. 그래서요, 군대 문화 세례를 받게 되면은 고등학교까지는 나름, 군대 가기 전에까지는 나름 주체적 존재들이 군에 가면 대상적 존재, 즉 노예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이 정당한지 아닌지 이런 걸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실시를 해야 됩니다. 쪼그려 뛰어 하면 쪼그려 뛰어야 되고 선착순 하면 선착순 해야 되고 이거는 뭐 거부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래 되면요. 그 명령을 나는 그냥 로봇처럼 로봇 버튼 누르면 어떤 행동하는 것 마찬가지로 실시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상명하복이 체질화됩니다. 이미 절병노예로 전락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유정신, 비판의식, 저항정신을 말살해가지고 청년의 창조성이 마비되어 버린다. 어떤 초등학교 교사를 만난 적이 있는데요. 한 10년 좀 넘었어요. 교사, 그 양반이 한 얘기가 요즘 특활 시간에 창조성 교육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뭘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하여튼 그 창조성에 대해서 가르친대요. 그래가지고 아니 창조도 주입식으로 가르치냐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창조성이 나오겠냐고. 창조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 가치, 질서 이런 것을 비판하고 거부할 때 창조라는 게 가능한 거다. 그러면 그래야 할 수 있는 대전제가 뭐냐? 자유로워야 된다. 자유로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학교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창의성을 빙자해가지고 세뇌를 하고 있지 않냐? 그게 어떤 창의성 교육이냐? 세뇌 교육이지.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교사가 아주 막 충격을 받은 모양이에요. 근데 지금이 군이 딱 그래요. 자유가 없으면 비판도 없고 새로운 상상이나 구상도 없고 새로운 실험을 할 수도 없고 새로운 그 무엇이 탄생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엄청난 국가적, 사회적 손실입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민주화가 됐다 하지만 아직도 민주주의 문화는 꼽히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요, 이게 군이 이걸 가로막고 있는 면이 너무 커요. 사람이요, 인격 주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요, 쫄병이 되면요, 인격 주체라는 건 뭡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주체란 뜻이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걸 누가 다 합니까? 저 높은 사람들이 다 하죠. 그럼 쫄병은 거기에 맞춰서 실시만 하면 됩니다. 그죠? 말하자면 사용 대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 사용 대상들은요, 언어도 딱 사용 대상에 맞게 해요. 충성!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전부 이런 식이에요. 이거 완전 로봇 언어예요. 로봇 언어. 이 문화가요, 대학생들한테까지 침투해가지고 대학생들이 자기소개할 때 군인이 자기소개하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소개를 해요. 무슨 대학교 무슨 학과 몇 학번 누구입니다. 익하고 앉아있어요. 아니 거기 이 학번은 왜 돼요? 학번은 그냥 개인이면 돼요. 개인. 나는 최상천입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게 나는 뭐 소중한 가치를 여기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무조건 응답하는 언어 있잖아. 그죠? 이건 자기의 언어가 아니죠. 로봇의 언어죠. 너의 언어고. 이게 체질화돼 버리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이게 노예로 세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가 자유화 민주화는 됐지만은 민주주의 문화는 아직도 아주 미숙합니다. 거의 없습니다. 자, 나와 동등한 인격 주체로 인정하는 민주인 얼마나 될까? 나는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많아야 10% 정도 되나. 그래서 우리 사회는 내로남불이 거의 모두 예외 없이 내로남불이죠. 그리고 대화가 안 돼요. 일방적이지. 그 내로남불의 핵심이 뭡니까? 자기를 절대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타인을 부정하고 공격하고 마녀화하고 여기에서 어떤 민주주의 문화가 나올 수 있겠어요? 내로남불이 지금 한국 문화가 돼 있잖아요. 그 예외가 없잖아요. 성찰하고 대화하는 그런 분위기는 너무너무 찾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상명하복 언어가 딱 체질화되어 있어요. 존칭과 비칭이 있죠. 그렇죠. 그죠? 높임말, 낮춤말. 그래서 높은 사람은 나는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고 낮은 사람은 나는 간 사람 봤습니까? 전부 저는 갑니다. 호칭도 마찬가지죠. 높은 사람 할 때는 님자 붙이죠.
난 사람한테는 뭐 직책명이나 이름이 부르죠. 완전히 상하나 딱 갈리는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몸짓도 그렇죠. 어? 인사할 때도 그렇죠. 표정도 그래요. 자, 이래 볼 것 같으면요. 거리는 국가 영역인 거리에 나가면은 민주주의가 살아 있어요. 뭐 나이 많다고 그 젊은 사람한테 함부로 대한다든지 말을 낮춘다든지 이런 거 있을 수 없어요, 좀. 뭐 변호사라고 교수라고 뭐 높은 사람이라고 그 이 잘난 척 하다가는요. 뭐 박살 나죠. 요즘. 그런데요. 국가는 민주화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이는 데서는 못 그러는 겁니다. 근데 건물 안에만 들어가면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만 들어가면은 군대 문화가 그대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상명하복 문화가 그대로 판을 치고 있어요. 자, 이 군대가요. 군대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국 남성을 완성시켜줘요. 어떻게 완성시켜주냐. 초중고를 졸업하면요. 교과서, 강의, 시험 요 딱 틀에 박힌 강의가 주입하는 거죠. 그죠? 주입식 교육. 이거 뭐 세뇌 교육입니다. 세뇌 교육. 주입식 교육을 통해 가지고 주입이 얼마나 제대로 되는지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죠. 그래서 제일 우수한 사람이 어디 가요? 서울대학교 가죠. 이 시스템이 한국의 이 초중고에 딱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나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험에 의해서 등수가 매겨진 존재이지 개인성은 없는 겁니다. 근데요, 요즘은 대학에도 이 조폭 질서가 지배하고 있어요. 요즘은 최근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랬어요. 학번이 곧 계급이에요. 그래가지고, 아, 그, 이 군번 질서하고 똑같은 거죠. 군번 계급하고. 예? 그래가지고, 이 집단 구타까지 일어나는 지경입니다. 뭐, 어떤 이런 나라가 다 있는지, 참 해괴한 나라예요. 대학이, 가장 자유로워야 할 대학이 조폭 질서가 지배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군대에 가면은 청년들이요. 정신이 마비돼 버리죠. 정신없는 청년이 돼 버립니다. 자유의 정신, 비판의 정신, 저항의 정신이 없어져 버려요. 그거 있으면 괴롭고 너무나 힘드니까 죽사발 나니까 이런 과정. 그래서 코리아 4대 조폭스쿨, 초중고와 군대, 뭐 대학까지 합하면 5대 조폭스쿨을 이 과정은요. 개인이 말살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군대식 전체주의, 집단주의 문화가 지배를 하죠. 그래서 초중고 군대를 졸업하면은 조폭 심리가 이미 다 안착한 머리에 팔다리에 가슴에 안착한 남자가 돼요. 그래서 사회는 조폭 질서가 지배하게 되고 왜 그런지 좀 살펴봅시다. 이 조폭이라는 게 그죠?
조폭이 세 가지 강령이 있어요. 첫째는 두목은 하느님이다. 절대자다. 주권자다. 왕이다. 두 번째, 조직, 두목과 조직에 대해서는 무조건 충성하고 복종해야 한다. 이 조폭 강령 맞죠? 조폭 강령 3, 여기 2라고 되어 있네요. 상명하복 계급질서. 딱 군대 그대로죠. 그래서 조폭 질서가 내면화되고 체질화되면은요, 이래요. 두목이요. 갑질을 하죠. 한 1, 2년 됐나? 전에 어떤 회사의 사장이 그 직원을 그 마구잡이로 때리는 동영상이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걸 보고 내가 참 충격받은 건 뭐냐면, 때린 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항을 못한 거예요. 왜? 이 조폭적 질서가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에 순응을 해요.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건 뭐냐 하면은요, 딴 사람들은 방관하고 외면해요. 누구도 이걸 말릴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조폭 체제의 비극입니다. 그래서요, 이 조폭 질서가 내면화된 게 한국에서는 막 너무나 쉽게 확인이 돼요. 자기의 칭호를 높은 사람은 나라 그러죠. 낮은 사람은 저라 그러고, 호칭을 부를 때 높은 사람은 님이고, 회장님, 과장님, 낮은 사람은 이름, 아니면 직위만. 그 다음에 인사도요, 낮은 사람이 먼저 해요. 그러니까 인사를 하는 게 그죠. 인사는 주고받고 하는 나누는 거죠. 그죠? 인사를 나눈다 하죠. 근데요, 우리나라 인사는요, 드리고 받아요. 한쪽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면 한쪽에서는 시익 웃기나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일방통행식 언어. 그 부하들 데려다 놓고 그죠? 일방대로 지멋대로 지키고 설교하고 와이당 있잖아 그죠? 이 섹스 관련 농담을 하고 그러면 그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안 웃어도 예 하고 맞습니다 하고 하하호호 하고 말이지. 거의 장단 맞춰줘야 돼요. 이게 조폭 질서예요. 왕조 시대도 이러지는 않았어요. 이 조폭적 질서가 그죠? 가장 강력한 곳이 동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왕조는 흔히 전제국가라 그래요. 전제국가. 우리가 대학 들어가지고 동양사를 배우면서 제일 먼저 배운 게 뭐냐면 오리엔탈 데스파티즘 비판이었습니다. 동양적 이 전제주의 비판이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요, 중국 왕조들은 전제주의 맞아요. 황제가 막 정말 지멋대로 하잖아요. 그리고 신민은 그냥 총체적 노예예요.
그 다음에 대일본 제국, 또 이 전형적인 조폭 국가죠. 그 군인, 이 높은 군인 놈들이 말이지, 그 천황을 신격화해가지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온갖 잡짓을 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최악의 조폭 국가, 북한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북한은 신국이, 김일성 신국이 되어버렸어요. 김일성이 신이죠. 그래가지고, 김일성이 그 인류의 태양이에요. 그래서 김일성 죽은 날을 태양절이라고 그러죠. 태어난 날을. 한국의 군사 독재 정권도 이게 조폭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어, 애국가 부를 때 있잖아요. 그죠? 나오는 말이 있죠. 멘트가 있죠.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하겠다. 그죠? 충성을 맹세하죠.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하는 게 뭡니까? 그게 가메가제 충성입니다. 그걸 공식적으로 멘트를 하는 정권이 군사 독재 정권이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정도로 조폭적 어떤 질서, 문화가 강력합니다. 그 다음 재벌이 그렇죠. 조중동이 그렇죠. 그 다음 또 하나는요. 추사파 운동권도 딱 그래요. 그 다음 민노총도 그렇고. 그걸 보니까 한국은요. 민주화가 되었다 하지만 군사 독재 정권이 문민정권으로 바뀐 것 뿐이지 딴 거 뭐 별 바뀐 거 없어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 문화혁명이 정말 한국에서는 절실하다. 한국이 한 단계 더 발전하자면, 좀 더 좋은 나라가 되자면 민주주의 문화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민주화가요. 이제 국가 민주화는 그래도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회 민주화는요. 가정의 민주화는 상당히 된 가정들이 많아요. 한 반 이상 가정은 이제 가정 민주화는 됐어요. 가정의 가부장 문화는 무너졌습니다. 근데 학교에는 아직도 이 학생들에 대한 이 직접적인 폭력은 거의 사라졌지만요. 여러 가지 어떤 그 시스템 자체가 아까 얘기한 주입식 교육 있잖아요. 그 자체가 비민주적인 교육입니다. 내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과목과 내용을 설정해 놔놓고는 그걸 일방적으로 강의하고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채점해가지고 등수 매기고 내 삶과 관계되는 걸 가르쳐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의지와 무관한 교육이잖아요. 학교는 그래도 이제 외형적으로는 민주화가 좀 되는데 그 교육의 내용은 아주 비민주적이다. 직장은 아주 영 멀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그럼 민주화됐냐? 사람 민주화는 거의 안 됐다고 봐요. 전부 거의 내로남불식이다. 상명하복식이고 내로남불식이다. 그래서 민주주의 문화혁명이 일어나야 될 곳이 우리나라에서 제가 볼 때 크게 두 곳입니다. 하나는 학교 혁명이 필요해요. 주입식 교육을 언제 벗어나야 돼요. 주입식 교육은 전체를 대상으로 똑같은 교육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게 아니고
개개인이 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교육이 돼야 돼요. 나한테 유익한 교육이 되고 내가 원하는 교육이 되고 내가 뭘 이루고자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이 돼야 되지. 그거하고 아무 관계 없는 1%를 가려뽑기 위한 99%의 희생이 불가피한 그런 교육은 언제나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군대가 병목으로 딱 있어가지고 여기 갔다 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청년 정신도 마비되고 민주주의 문화가 완전히 조폭 문화로 바뀌어버리죠. 체질화돼 버리죠. 이거 당연히 징병제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직업군인제 전민군대제로 바꿔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한국에서 지금 현재 그 민주주의 전진을 위해서도 너무나 절실한 과제다. 그래서 18개월 동안 군 복무를 하는 건 상처뿐인 희생이다. 개인은 희생되는 건 인생이 단절돼 버리죠. 전문성 학습도 단절돼 버리죠. 전문화 시대인데 전문성 학습이 단절되는 건 개인적으로도 손실이지만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번 강의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군대 전투력에도 거의 도움이 안 되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죠. 왜? 하체가 부실하니까 이게 군대 전체가 유기적으로 돌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작전 수행이 안 되고 전쟁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군대로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군대, 사회에 모두 심각한 낭비와 손실을 초래할 뿐 어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엄청난 문제만 발생시켜 놨다. 만들어 놨다. 남녀 갈등이요. 이 군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불거진 거예요. 차별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째로요. 이 헌법 위반과 차별입니다. 헌법에는요. 국방의 의무는 국민이 지도록 되어 있어요. 병력은 국민이 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부과하는 건 남자한테만 부과하죠. 그러니까 이게 헌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권리를 거부하고 차별하는 겁니다. 헌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헌법을 지키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 사회의 남녀 갈등을 폭발시킵니다. 물론 남녀 갈등이 이 문제 때문에만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 문제가 핵심 이슈예요. 핵심 이슈. 보세요. 민주화가 되면서 가정에 갇혀있던 여성들이 이제 해방이 되죠. 이거는 엄청난 큰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여성에게 채워졌던 족쇄도 풀리고 여성 차별도 거의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여성의 대학 진학, 사회 진출이요. 본물 터지듯이 이제 이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가 이 무한 경쟁 사회 아닙니까? 무한 경쟁 사회인데 막 누구하고나 경쟁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이 무한 경쟁에서 이 무한 경쟁의 어떤 이 대결점, 말하자면 심각한 모순, 대결점, 어떤 전쟁, 이런 게 어떤 부분에서 발생하냐 하면은 남자는 병역 18개월 치니까 치명적인
이 무한 경쟁에서는 여자에 비해서 치명적인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 시기에 18개월이라는 건 이리저리 앞뒤로 좀 더해가지고 보면 한 2년 정도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죠? 2년 정도 손해 보면요. 그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여성들도 경력 단절을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엄청난 손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 나이에 이 단절되는 게 얼마나 큰 손해겠어요. 그래가지고 공가산점을 줬단 말이에요. 이게 또 이제 충돌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남녀가 거의 전쟁을 벌이다시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 공격적인 페미니즘과 여성 공격적인 반페미니즘이 전쟁을 벌이죠. 그래서 여성들은 한국 남자를 한남충이라고 그러고, 또 남자들은 여자들을 김치녀, 된장녀라고 그러고. 자, 이런 갈등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아니, 남녀 사이가요. 만나면 좋고 데이트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가장 좋아해야 될 게 남녀 사이인데 이게 뭡니까 이게. 전쟁을 하다니. 절대로 전쟁을 해서 안 될 게 남자 여자 사이예요. 그건 나라 망해요. 왜 그러냐? 이 징병제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민주국가에 맞는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 사실은 징병제도라는 건 낡은 제도입니다. 왕국 시대에 이 왕국이라는 것도 정근대적인 조폭체제죠. 왕이 주권자고 신민은 뭡니까? 졸개들이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졸개들이 왕과 왕의 영토, 왕토를 있잖아요. 지키기 위해서 이 군사 의무를 졌는데 그게 바로 군역입니다. 군역. 그게 징병제죠. 그래서 이 민의 의무 중에 이제 충성의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조용조와 군역이 있죠. 토지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되고, 개인, 그러니까 인두세, 이거는 이제 노역을 하는 거죠. 그 다음 특산물, 가호마다 특산물을 갖다 바쳐야 되고, 그 다음에 군역을 져야 되죠. 16살부터 60살까지. 이런 왕국 시대의 징병제가 바로 군역입니다. 그런데 그 군역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게 제국주의 국가, 독재 국가의 병역입니다.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다만 이 군역은 한번 갔다 왔다가 또 가고 이런 것인데 반해가지고, 이거는 이 병역은 일정 기간 지고 나면은 이것도 뭐 일정 기간 지고 난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예비역도 있죠. 그죠? 그래서 군역, 병역 개념은 말이죠. 국가 주권 시대의 개념이다. 이거는 민주국가에 맞지 않는 거다. 그 징병제 국가를 보면요. 이 거의 뭐 아프리카 지역,
뭐 중동 지역, 뭐 이래가지고 거의가 비민주 국가들입니다. 이건 뭐 일일이 얘기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최악의 징병제 국가가 북한이죠. 남녀 다 징병하고 뭐 복무기간이 시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 있을 때다만 10년씩이나 되고, 징병제를 하는 선진국가, 선진민주 국가도 있긴 있어요. 스위스가 인구가 한 700만 좀 안 돼요. 근데 여기는 260일 복무해요. 그 다음에 스칸디나비아 반도 3국,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여기도 인구 세 나라 합해봐야 2660만이에요. 그 무늬만 징병제지 실제로 뭐 부담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노르웨이 경우에 남녀 징집을 하는데 군대가 고작 24,000명이에요. 이게 왜 잘 안 되지? 이 볼락했더니 잘 안 되네요. 여기 보면요. 노르웨이에서는요. 징집 영장이 그냥 초대장이래요. 그 거부해도 그만이래요. 전시에도 나 군인 그만할래 하고 가버려도 처벌도 안 한대요. 그게 무슨 징집제도입니까? 말만 징집제지 실질적으로는 뭐 거의 그 징집이 안 이루어지고, 징집 제도가 강제성이 전혀 없는 징집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징병제를 버리고 민주국가에 맞는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 민주국가라는 게 뭐냐? 개인이 인격 주체로 인정되고 주권자인 정치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국가는 주권을 실현을, 그 주권자들의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권자에 대한 의무체입니다. 그러면 국가 안보, 사람 안보는요, 국가의 최우선 의무예요. 국방의 의무는 20살 청년이 남자 청년이 지는 게 아니고, 국민이 지는 게 아니고, 국가가 져야 되는 게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주권자에게 국가가 병력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민주주의 위반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짐을 떠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병역 의무를 부과하려면은, 만약에 징병제를 하려면 주권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선진민주국가 대부분이 모병제로 이미 전환을 했어요. 대한민국 경우 모병제 조건은 1인당 GDP 3만 달러 이상, 병력 규모 30만 명 이하라고 하나, 이미 2018년 1인당 GDP는 명목, PPP, 모두 3만 달러를 넘었다. 구매력으로도 3만 달러 넘었다는 겁니다. 이후 35만 명도 가능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하지만 현재 모병제를 하는 선진국들은 미국을 제외하고 인구 대비 0.2%에 불과한 상비군도 못 채우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모병제를 하면
군인을 충원하기가 어려울 거다. 이런 또 우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모병제는 때가 되었다. 이제는 모병제를 해야 된다. 첫째는 징집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죠. 하나는 근본적인 한계는 민주주의 국가에 맞지 않는 군인 제도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실적 한계로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징집이 가능해요. 아무리 징집해도 안 되는데 군대 유지가 안 되는데요. 징집 대상이 급감해가지고 2050년에는 30만 군대도 유지하기 어렵다. 보세요. 병이거든요. 최대로 뽑을 수 있는 병, 사병의 숫자가요. 2025년도는 26만 7천. 그러니까 이미 2025년이 되면은요, 이 50만을 유지하겠다는 계획도 깨지는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2050년에 가면요, 10만 밖에 안 돼요. 징집할 수 있는, 징집해가지고 병사로 보충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면 간부 장교와 하사관, 부사관이 20만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이런 가분수를 유지할 수가 없지만은 유지한다 하더라도 30만 밖에 안 돼요. 불안간 이래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더구나 이런 가분수 군대로는 전쟁 불능 승리 불가다 하는 건 저번 동영상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전문화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인류사가요, 발전과 진보를 거듭하고 있는데 발전과 진보의 핵심이 뭐냐? 진보의 핵심이 뭐냐? 진보적 사상, 그건 뭐 사회적인 얘기고 사상 분야 얘기고, 진보는 하나의 것이 두 가지, 세 가지, 뭐 몇 개로 분할을 하는 겁니다. 사회도 여러 가지 분야가 분화가 되죠. 그죠? 직업도 분화가 되죠. 경제 산업도 엄청나게 분화가 되죠. 농업에서 공업, 뭐 수산업, 뭐 여하튼 같은 산업이라도 엄청난 기계업이라 하더라도 기계업 중에서도 뭐 수백 가지로 분화가 되죠. 갈수록 그 분화는 더 심해지는 겁니다. 일도 분업이 되죠. 그래가지고 이 분업 시스템 말하는 게 포드 시스템이죠. 자동화 시켜가지고 그 분업을 체계적으로 아주 시스템화 해놓은 겁니다. 자, 일단 분업이 이루어지고 나면요, 분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분화된 분야는 전문화가 필수적이에요. 전문화 안 하면 도태돼요. 예를 들어서 한국이 IMF 위기를 맞았죠. 그죠? IMF 위기가 뭐냐? 전문화를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재벌이 문어발식 기업 확장을 했거든요. 그냥 기업 덩치만 키우자 이거로 갔거든요. 그러다 경쟁력이 없으니까 다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산업, 사업 분야에서도요, 이건 전문화는 필수예요. 그래가지고 IMF 위기가 왔는데 이 위기가 사실은 한국에는 엄청난 기회가 됐죠. 왜? 김대중도 잘했지만요, IMF 처방대로 한 거예요. 세계 전문가들이 달려들어가지고 한국의 그 기업을
업종 전문화를 시킨 거예요. 그 업종 전문화를 시켜가지고 오늘날에 그 삼성전자, 그 현대자동차, 뭐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태어난 겁니다. 전문화가 안 되면요 죽어요. 그냥 이거는 이 시대에 그냥 이 절대적인 것이에요. 기계가 전문화하는 것도 보면요, 기계에서 컴퓨터가 나오고 생산 로봇이 나오고 하인 로봇, 그 이제 말하고 있잖아요. 그는 접대하는 로봇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앞으로 AI들이 나올 거고, AI 로봇이 나올 거고, 이래가지고, 그죠? 기계도 엄청나게 전문화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요, 사람도 여기에 맞춰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전인적 인격체, 그거 좋은 얘기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사람의 노동력도요, 또 그 일하는 능력도요, 어떤 이런 전문적 영역에서 들어가 가지고 일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상당한 정도 숙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대학 진학률이 지금 요즘 70%나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숙련을 안 거치면 안 되니까. 옛날에 무슨 대학이 있었어요. 그럼 그 대학이 있다 한들 거기서 뭐 노는 맹자나 읽었지, 뭐 전문 기술 배웠어요. 전문 지식 배웠어요. 그건 전혀 없는데. 그래서 어떤 분야든지 숙련 인사가 되려고 할 것 같으면 한 3년, 최소 3년 정도. 그 다음에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고 할 것 같으면 최소 10년 정도 공부를 하고 그쪽 분야에 종사하고 여러 가지 이 일들을 겪어봐야 되는 겁니다. 연구도 하고. 그래야 전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면요, 어떤 분야를 이해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오늘날. 그런 전문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모든 분야가 전문화가 되는데, 다시 말해서 프로의 세계가 된다는 겁니다. 모든 분야가. 학문, 의료, 산업, 스포츠, 예술, 심지어 3D 업종도요, 프로의 세계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의 세계의 어떤 그 작업을 하는 기관들이 전문 기관들이죠. 그죠? 그래서 학교는 교육하는 곳, 대학, 기업, 공장, 병원, 수사 하는 건 검찰이고, 그죠? 여하튼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국가는 이 모든 전문 영역들을 총합해가지고 사회 통합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국가 리더는요, 직시를 해야 돼요. 이걸 이해하고 거기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요. 우선 오늘날의 시대가 전문성 시대다. 전문화 시대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군사 분야에만 한정해서 얘기를 하면은, 징병제는 저거는 이제 더 이상 유지되는 게 어렵구나. 그 다음에 전문화 시대에 군대도 전문화가 불가피하구나. 그러면 군대를 전문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리더가 되려면은. 국가 리더가 되려면은. 그래서 지금이 군대 개혁의 적기라는 걸 통찰해야 된다. 요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리더의 첫 번째가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전체를 보고 흐름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위기와 위험을 발견하는 능력. 그 다음에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것.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인재를 발굴하고 그 인재들을 모아가지고 소통을 통해서 집단 지성을 통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내고 그걸 행정력을 통해서 개혁을 하고 그래서 한 차원 높은 통합을 이루어내는 것. 그게 리더의 핵심적 힘입니다. 지금 한국에는 이런 리더가 없는 게 너무나 통탄스러운 거예요. 갈수록 전문성 시대로 가고 있다. 모든 분야가 전문성이 없으면 경쟁력이 없고 도태될 수밖에 없다. 한 분야에 장기간 집중 종사해야 전문성이 확보된다. 그러면은 징집병 가지고 군대 안 된다는 거는 이미 이제 거의 판정이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시대에는 전문 군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장기 훈련을 통해 가지고 숙련된 군인, 프로 군인을 만들어내야 된다. 지금의 우선은요, 프로 군인이 되려면 체력이 돼야 돼요. 체력이 되고 몸 씀씀이가 날렵하고 이 군인으로서의 어떤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체력과 어떤 그 몸의 능력이 돼야 된다. 18개월 징집병으로는 이런 체력 단련조차도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전문성 시대에는 무기가 고도화되겠죠. 근데 그 무기를요, 적어도 다루려면 기본적인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요, 이것도 학습을 통하지 않고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걸 사용할 수 있을 때고, 관리할 수 있을 때, 이런 능력을 확보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작전 연습에도 장시간 학습과 반복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다 18개월 징집병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프로 군인을 양성해가지고 전문 군대를 만들어내야 된다. 전투력 높은 숙련 프로 군인을 양성하고 이들을 통해서 프로 군대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에는 그 프로야구가 있기 전인데 고교 야구 전성시대였어요. 그때는 뭐 이 청룡진이 이런 야구 시합이 있으면 그 동대문 운동장이 그때는 동대문 운동장에서 야구 시합을 했죠. 그죠? 미어 터졌어요. 전국에 생중계되고. 근데 사실은 그 실력 가지고 어디 내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대를 질질 끌고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프로야구 시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병제에 대한 우려는 있다.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 군인 충원하는데 어렵다. 이런 걱정이 있다. 근데요,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요,
한국의 장교 하사관, 부사관 이들이요 대우가 세계적으로 상당히 낮다 그래요. 우리나라 직업군인에 대한 대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만 직업군인이 있잖아요. 장교가 7만이고 부사관이 13만 좀 넘어요. 그리고 충원의 어려움은 징병제나 모병제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은 전투력도 안 되는 징병제보다는 전투력이나 되는 모병제가 훨씬 낫지 않냐. 징집병과 직업군의 근본적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징집병은요 강제 동원되는 거죠. 지가 하고 싶어 군인 간 사람 없어요. 직업군인은 자기의 직업으로 내가 돈 벌려고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취직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일반 회사 취직하는 거, 공무원 취직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징집병은 제대가 목표예요. 강제 동원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빠져나오고 싶죠.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훈련에 열성이 있겠어요. 근데 직업군인은 이 직장에서 월급 받는 거하고 진급이 동력이고 목표죠. 그러면 학습과 훈련의 동기가 징집병은 없고 직업군인은 있다. 월급과 진급이다. 그래서 직업군인 지원 규모라는 건 어디에 달려있냐? 월급과 각종 대우가 어떠냐? 그게 높으면 많이 지원할 거고 그게 낮으면은 영 덜 지원할 거고 그거는 아니 대기업에 몰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 군인의 충원이라는 거는 딴 게 아니고 직업군인 대우에 달려있다. 그래서 봉급과 예우만 좋으면 직업군인 30만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직업군인 전문군대. 요 얘기하기 전에 우선 우리 사회가요. 가치관이 확 바뀌어야 됩니다. 유교적 가치관. 그거 그대로 유지하면요. 이 나라는 노인 국가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국가 중심 왕을 위해서 양반을 위해서 노인 어른을 위해서 노인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회는 이제는 더 이상 안 돼요. 나도 70대지만. 그래서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대우해야 할 사람들이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누구냐? 나는요. 엄마와 태어난 아이들. 특히 0세에서 6살 사이의 아이들. 이게 최우선으로 높이 대우해야 될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또 충분히 할게요. 하나 따로 설정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군인들 이때까지 군발이라고 무시했거든요. 이런 문화는 안 됩니다. 미국까지는 못 가더라도 적어도 군인이 애국자라는 건 인정하고 대접해야 된다. 이런 문화적 전변이 우리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데요. 직업군인제는 이미 80%가 실현되었어요.
이미 20만 직업군인이 있죠. 장교 7만 명, 부사관 13만 1000명 정도. 이미 뽑고 직업군인이 20만이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사병 봉급을 윤석열이 대통령 공약으로 사병 봉급을 200만 약속을 했죠. 이 봉급은요, 부사관 초임보다 더 높아요. 뭐야? 그러면은 이것도 사병도 사실상 직업군인에 준하는 직업군인만큼의 봉급을 약속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직업군인으로 전환하는데 예산 문제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 액수만으로 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좀 더 추가가 필요하다고 보지만은 여하튼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미 직업군인제가 80%는 실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군인제를 하되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는 걸 차츰차츰 그 징병제에서 일정 기간을 거치면서 전환하는 방식이 좋지 않겠냐 싶어요. 그래서 늦어도 2030년까지는 바꿔내야 한국군이 살아난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직업군인, 즉 상비군의 규모가 어느 정도면 됐냐? 내 생각에는 우리 인구 규모에 비춰볼 때, 또 직업군인의 전투 능력을 예상해 볼 때 한 30만 정도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장교 한 5만, 병과 부사관을요, 이거 일원화해야 돼요. 그 미국처럼 일원화해야 됩니다. 일원화한데, 그래서 이제 그 이병에서도 출발해가지고 저 그 원사까지 진급하는 그런 과정에 계급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병과 부사관은 25만 정도. 그 다음에 이들의 복무 기간은 10년 정도. 기본 10년. 그 이후엔 또 진급할 수도 있겠. 진급한 사람들은 또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장교와 병, 부사관 이 군인들은요, 거의 대부분을 전투부대로 양성을 해야 돼요. 행정부대 이런데 최소화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인 전투력이 있도록 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비전투 분야는 민간인 군무원을 뽑아가지고 유지하면 됩니다. 이거 한 5만 명 하면 될 거라고. 그 다음에 직업군인의 대우는 내 생각에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보냐면 최소 구급공무원 초임이 구급공무원 봉급 플러스 군대에 있으면 여러 가지 좀 수당이 있겠죠. 그죠? 수당. 이 정도면 상당한 대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급공무원 봉급이야 뭐 그때 조정이 되고 올라가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구급공무원 되려면요. 그것도 시험 쳐서 되려면 어려워요. 근데요.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20살, 21살에 군에 들어간다. 그때 구급공무원 대우를 받는다. 그 굉장한 대우예요. 그 다음에 이 일정 기간 동안 복무를 하게 되면은
4년제 대학 졸업 자격을 인정해줘야 된다. 그러면 군에 근무하면서 대학도 졸업하고 4년은 공짜로 버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이렇게 되는 데 있어가지고, 이 군대 내의 대학, 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보, 이 군사대학이 좋을까, 안보대학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해봤는데, 내 생각에는 이 군사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사람 안보까지 포함하는 안보학의, 아주 본산으로서 안보대학이 필요하다 싶어요. 이론과 실기 다 갖춘 그런 안보대학이 필요해요. 이걸 통해 가지고 안보대학을 통해 가지고 프로군인을 양성하고 그게 전문군대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보대학을 설립을 하는데 입대를 아예 안보대학에 입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보대학에서 학생을 뽑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군사학, 안보학 전반의 이론 공부와 또 훈련을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요, 국방부 장관이 직접 관할을 하는 학교여야 된다. 각 사단별로 설치해가지고 전국이 네트워크 돼가지고 동일한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여기 교수는 학자, 안보 관련, 군사학 관련 학자, 장교, 그 다음에 아주 숙련된 어떤 능력을 가진, 군사 능력을 가진 부사관, 외래강사, 이런 사람들이 하면 됩니다.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이거는 한번 그냥 생각해 보니까 본 거니까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쭉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안보대학,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전부 안보대학 출신자가 되겠죠. 졸업자가 되겠죠. 그게요, 방송통신대학 졸업생만큼 규모가 커지는 겁니다. 머지않아서 어마어마한 힘이 돼요. 첫째, 연구하는 군대가 되는 겁니다. 교수들이요, 여기에 되는 교수들 있잖아요, 그죠? 여튼 학자든 장교든 부사관이든 외래 전문가든 이 사람들이요, 남한테 가르칠 때요, 가르치는 게 그게 엄청난 공부예요. 엄청난 공부. 100을 알고 있어도요, 1도 못 가르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은 알고 있는 걸 가르치는 과정에서 학문적으로 정리가 되고 자기 실력이 아주 체계화되고 이래 돼요. 그러니까 교수의 능력도 이 연구하는 군대에서는 확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학뿐만 아니라 군사학에 기초한 어떤 작전 능력이라든지 이런 실전 능력이요, 이 연구한 군대에서는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에서
이런 강의를 개설하고 또 그걸 실습을 하고 직접 작전을 수행해보고 이래 하면요, 이게 공부하는 군대가 됩니다. 그래서 군사학 이론도 습득하고 그 다음에 숙련 군인의 능력, 그걸 군인들이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물론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교육이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자, 이런 데가 되면요, 이제는 실력 가지고 군대가 존립하고 운영되는 거지, 실력 없으면 군기군대, 똥군기 계급 가지고 이 폼 잡고 그 폭력 휘두르는 그런 군대는요,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실력이 없으면은 나올 수가 없어요, 군대도. 그래서 이제는 그 군기 같은 상명하복식 조폭 문화가요, 이제는 실력을 가지고 소통하는 민주 문화로 바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군대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에 기초해가지고 수업할 때 질의 토론하고 공감하고 그걸 체득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군인 개개인이 민주화되는 과정이기도 하고 실력이 늘어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은 군대가 전문군대, 민주화군대로 거듭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안보대학은 민주적 전문군대 만들기에 핵심 기관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군인들에 대해서는 나중에는 아까 엄마와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제1순위로 그 대우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군에 대해서도요, 이런 정도의 대우는 해야 돼요. 10년 이상 복무하고 퇴임하는 사람한테는요, 취업을 국가에서 보장해야 돼요. 그 이제 군무원으로 특채하거나, 그 다음에 경찰 특수대로 특채하거나, 경호 재난 관련 공무원으로 특채하거나, 공무원 이래 특채해가지고 이들이 공무원 연금을 계속 지속적으로 공무원 연금에 해당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군복무와 공무원, 이런 특채 공무원 경력이 20년 이상 되면은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공무원 연금은요, 한국에서 엄청난 특혜입니다. 일반 공무원을 해주는데 왜 군인은 이 하사관, 사병은 안 해줘야 돼요? 그들도 당연히 해줘야 돼요. 군사 관련 업체 취업도 무기 방산업체라든지 뭐 군사 관련 업체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업체 취업하는 것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전문군대가 탄생하겠죠. 이 전문군대가 어떻게 구성된지 그거는 내가 도저히 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전문군대의 임무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국방의 의무는 전문군대가 지는, 그 많은 부분 전문군대가 지는 거죠. 국가가 지는 것을 이제 위임받아가지고 전문군대가 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국가, 국민, 국토를 방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전문 군대가요, 민주주의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확산하는데도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민족 통일을 하는데, 민족 통일은요 반드시 민주주의로 통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민주주의 민족 통일에도 어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응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북한 안정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정도 되면은 이 군대는 정말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맞는 군대이고, 또 대한민국이 부여한 역사적 소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군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